한미 정상회담을 끝으로 박 대통령이 4강 외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핵 공조를 확인했지만 사드는 숙제로 남겼습니다. 연일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김형준 부장검사 결국 직무 정지됐습니다. 영화 같은 KTX 매산터널 부실 공사가 적발됐습니다. 폐기물 처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한 50대가 경주 초등학교에 들어가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우병우 수석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나홀로 여성 가구가 5년 새 급증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뉴스 쇼파 시작합니다. 오늘 톱뉴스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이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하는 이유는 이 조사가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구 4곳 중 한 곳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였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던 건 옛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30살 직장인 주정호 씨.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저녁도 혼자 요리해 먹는 것이 익숙합니다. 제가 혼자 운동할 시간도 가지고 있고 독서하는 시간, 이런 자기개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음식 먹는데도 불편한 점도 없어서. 혼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밥, 혼술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 27%를 차지했습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를 제치고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된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 가구주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0년 26.6%였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지난해 29.6%로 올랐습니다. 1990년과 비교해 2배나 껑충 뛴 겁니다. 주거, 식료 등의 소비 패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싱글 이코노미가 경제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싱글 가구, 싱글 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급속하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실태가 이번 조사에서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고령화 사회 기준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의 탑골공원. 10년 전만 해도 60대는 고령축에 들었지만 지금은 젊은 축에 속합니다. 고령화가 그만큼 빨라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참 때로 보는 거죠. 그분들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나라 모든 시도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었고 특히 전남은 20%를 넘겨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중간 나이값도 올라갔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줄로 섰을 때 중간 나이는 41.2세로 5년 전 38살보다 3살가량 많아 처음으로 4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는 120만 명이 늘었지만 반대로 출산율이 낮아져 14살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9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더 오래 사시고 아이는 점점 더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지난 1985년 4천만 명을 넘어선 지 30년 만에 5,107만 명을 기록해 처음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가을 기운이 뚜렷하다는 백로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뜸했던 불청객 미세먼지가 쾌청했던 가을 하늘을 점령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겁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다시 공장을 가동한 탓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그런 건지 이건 분명히 규명해야겠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하늘이 뿌였습니다. 공원에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 바쁩니다. 난간에는 미세먼지가 까맣게 쌓였고 한강 건너편 건물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공기도 탁합니다. 눈으로 봐도
막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느끼고 숨 쉴 때도 목이 약간 근질근질하게 느껴서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던 지난해 백로대와는 전혀 다른 하늘입니다. 오늘 서울이 세제곱미터당 131 마이크로그램, 경기 지역이 22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준치 2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검출됐습니다. 숨쉬기도 좀 불편하고 좀 날씨가 처지니까 기분도 같이 처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평년보다 일찍 분 북서풍이 서해에 머물던 중국발 미세먼지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그제 20개국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다시 공장을 가동한 탓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가 안정화되면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짙은 미세먼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이 높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TV조선 취재진이 키스트와 함께 국내에서 유일한 이동식 측정장비를 이용해 서울시의 공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지역에서도 측정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면도로보다 대로변에서 발암물질이 최대 7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이 이동식 대기질 측정 장비입니다. 제가 오늘 연구팀과 함께 이 차량을 타고 서울시 곳곳을 돌면서 어떤 곳의 공기가 나쁜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각각 한 곳을 정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 블랙카본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pH와 블랙카본이라는 건데요. 블랙카본은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런 나오는 소스로서 저희가 측정하고 있거든요. 강남구 압구정역 부근 대로변에서 세제곱미터당 3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던 블랙카본 수치는 길 안쪽으로 30m 이동하자 0.4 마이크로그램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오염물질 농도는 이면도로를 따라 떨어지다 4차선 도로 쪽을 향하자 2.3 마이크로그램으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좁은 영역에서도 측정치가 제각각입니다. 강북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노원역 인근도 마찬가지.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자 낮아지던 미세먼지 농도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선 급격히 높아집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일수록 오염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강남 3구의 지난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 평균을 웃돌았고 땅값이 가장 싼 3개구는 낮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고 주의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생활 속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디서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는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차량이 몰리는 오후 7시 남산 터널입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 초미세먼지를 측정해봤습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초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수치가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터널 밖에 8배가 넘어갑니다. 운전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쾌쾌한 냄새도 나고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창문을 열고 가는 게 꺼려지게 돼요. 상습 정체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측정해봤습니다. 공회전이 많은 강남역 사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신사동 가로수길 모두 예보된 수치보다 서너 배 높게 나옵니다. 노선버스가 많이 지나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도 측정기를 대자마자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으로 나옵니다. 경유 차량을 포함한 이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로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개연성이 있고. 도로변에 놓인 흡연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역 앞 초미세먼지 수치는 114 정도로 나쁨 수준이지만 바로 옆 흡연 부스로 들어가자 2배 이상의 위험 수준의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이 초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건설 중인 KTX 매산 터널이 부실 공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공을 맡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이 짜고 이 사실을 숨기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하마터면 영화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부실공사로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를 다룬 영화 터널. 아찔하게도 원주 강릉 KTX 매산 터널 구간에서 부실공사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터널 굴착 공사 당시 측량 실수로 터널의 단면 모습인 선형이 왼쪽으로 최대 86cm까지 틀어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이 같은 사실을 발주청인 철도시설공단에 알리지도 않고 보수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틀어진 터널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터널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강간 420개를 최대 2m까지 몰래 잘라냈습니다. 터널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보수공사 흔적을 숨기기 위해 감시 초소를 두고 야간 작업까지 강행했고 건설 폐기물 16,000여 톤을 인근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과 철도시설공단은 터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사에는 부실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 터널 안전성 평가를 또 하는데요. 강도나 두께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검토가 돼가지고. 경찰은 현대건설 현장 소장 50살 이모 씨와 감리단 관계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가 말썽입니다. 잠긴 문이 면봉으로도 열리고요. 방에선 죽은 까치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엉망이 된 배경을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 나사뭉치부터 사다리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싱크대에는 콘크리트 파편이 가득합니다. 페인트 냄새. 허술한 방문 잠금 장치는 면봉만 넣어도 쉽게 열립니다. 방에 들어가자 죽은 벌레가 가득합니다. 죽은 까치까지 발견됐습니다. 거기 갇혀서 그냥 죽은 거여서 몇 달 이상 지난 것 같았어요. 지난달부터 학생을 받기 시작한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입니다. 대학교가 개강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기숙사 곳곳에는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직 학생들이 입실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모습입니다. 이화여대는 애당초 지난 2월에 공사를 마치고 3월부터 학생들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됐고 2학기부터라도 학생들을 무리하게 입주시킨 겁니다. 공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에 지난달엔 현장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게 문자를 아마 보낸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된다처래 자살로. 학교 측은 공사가 마무리된 학생 생활 공간 이용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남은 부분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15년 전 용인에서 발생한 교수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해 사라지면서 시작한 재수사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살인 미제 사건이 270건이나 됩니다. 김승돈, 이다솜 기자가 잇따라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15년 전인 200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빈집 터리에 나선 37살 김모 씨 등 2명은 경기도 용인의 전원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차량을 이쪽에다 주차시켜놓고 도보로 산을 이용해서 범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55살 A 교수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A 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A 씨 부인을 살해한 뒤 도망쳤습니다. 현장을 먼저 빠져나온 김 씨는 차량으로 되돌아와 또 다른 공범에게 한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사라진 금품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따른 청부 살인으로 보고 전담팀 27명을 꾸렸습니다. 사건 장소에서 휴대전화 발신 기록이 있는 5천여 명을 쫓아 서로 통화를 했던 김 씨 일당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는 휴대폰을 사고판 사이였다고 둘러대 용의자 선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시작한 수사에서 서로를 모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상이 여긴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교도소 동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재수한 통보를 받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가족에게 범행을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은 한 명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 멘트를 하니까 그때부터 범행을 시인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도 마음고생이 심했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 끝까지 이렇게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는 고마운 일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15년 전 살인범을 검거한 건 지난해 8월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안이법 덕분입니다. 1999년 당시 6살 김태환 군이 황산 테러로 숨졌던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으면서 만들어진 태안이법은 기존 25년이었던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태안이법 덕분에 지난 1년간 해결된 사건만 해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과 울주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 용인 교수 부부 살인 사건까지 3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포천 여중생 배수로 살인 사건, 서울 노들길 살인 사건 등 태안이법 적용을 받는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만 270건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만들어진 2004년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도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머리카락이 좀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에다 뼈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신경을 많아요. 특히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요즘 CCTV 같은 결정적 증거가 거의 없어 용의자 특정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 당시 어차피 수사본부가 다 사라진 사건들이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전국 지방청 미제 사건 전담팀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 회장이 머무는 롯데호텔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청에서 조사하기보다는 방문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롯데호텔 34층에서 내려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지 3시간 만입니다. 소환 조사 가능해 보이십니까? 수사팀은 신 총괄 회장의 주치의도 만나 신 총괄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신 총괄 회장에게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신 총괄 회장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방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 회장을 직접 확인한 수사팀의 의견을 취합한 뒤 내일 조사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강제 소환 절차에 돌입합니다. 여권 무효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신 총괄 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신동민 회장은 추석 이후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고교동창 스폰서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김형준 부장검사. 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자 허위 진술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동창인 김모 씨가 사기 혐의로 고발됩니다. 하지만 이 고발은 김 씨 측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김 씨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양지청 검사를 잘 아니 거기서 수사받도록 하라는 지시에 아는 사람을 시켜 고발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실제로 고소 직전에 연수원 동기인 고양지청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동창이 나를 팔고 다니니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뒤를 봐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빠져나오기 위해 셀프 변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후에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나를 아예 발을 꽁꽁 묶으려고 그러면 술 먹은 거 가지고도 발을 꽁꽁 묶을 수가 있어요.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어디 장소가 어디냐는 둥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해버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발을 묶어버려. 법무부는 오늘부터 2달 동안 김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김 씨와 박모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감찰 진행에 따라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취재 중인 사회부의 정운섭 기자와 기사에서 미처 못 다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근에 검사, 판사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무덤덤한 것도 같은데, 근데 이 사건은 또 여러 면에서 좀 특이한 게,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준 부장검사가 사건을 수사 중인 다른 검사를 또 방해한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곧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김 검사는 자신의 친구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메모를 없애고 또 휴대폰 기록도 지우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휴대폰 바꿔주라는 얘기가 있죠. 이 말은 앞서서 이미 휴대폰 또 한 번 바꾸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꼭 살아남자 친구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말입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 지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처리 방향이 대강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대검에서 오늘 이제 특수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 두 사람이 고교 동창 사이인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수사를 디테일하게 지시를 진행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 친한 친구 사이라는데 이 친구인 김모 씨가 왜 폭로하게 된 겁니까? 상당히 친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인 정말 분명한 건데 이들의 SNS 대화를 이제 보시면 그 증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두 사람은 동창 사이임에도 지금 나오는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서 지금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김 부장검사는 그냥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김모 씨는 스폰 관계였다. 이제 그건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돈을 달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돈을 달라고 이제 구척은 지금 계좌번호가 가려졌는데 계좌번호를 보내줘요. 그리고 500만 원을 보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보시면 1,000만 원을 회사 명의로 보냈다, 이름으로 보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렇죠. 생일이라서 좀 와줘라. 거기서 이게 좀 보시면은 광진 자양 사거리에서 1,000만 원에 65만 원, 이게 뭐냐면은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의심이 되는 이제 분에게 그분의 오피스텔을 이 김모 씨가 대신 계약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로 보면은 진짜 친구 사이였을까. 조금 더 스폰의 무게가 실리는 거는 사실인데요. 요 두 분의 한번 김 부장검사 통화 내용하고 김 씨의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랑 30년 친구라 그랬지.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의 친구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속적으로 형준이의 술, 향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향응하십니다. 정상적인 친구 관계였다면 굳이 이런 증거들을 남겨가지고 세상에 공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김영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도 수사를 많이 해서 이런 게 분명히 증거로 나중에 채택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지금 통화한 목소리를 보면 상당히 좀 다급하고 좀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영준 검사는 좀 부주의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다 SNS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분들의 SNS상에 대화의 어떤 변천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죠. 그 다음에는 카톡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저거는 텔레그램이라고 불리는 외국 해외 메신저인데요. 저게 서버의 기록이 남지 않아서 좀 보안을 중시하는 분들이 주로 쓰는 메신저입니다. 저런 메신저로 계속해서 메신저로 옮겨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또 이제 저기 1H라고 지금 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결국 전 텔레그램 자체의 보안도 믿지 못해서 1시간 뒤에 무조건 대화가 삭제되는 보안 메시지 설정 기능을 이용할 정도로 대화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김 부장검사가 사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베테랑 검사거든요. 그렇죠. 그 베테랑 검사답게 사실 검찰의 수사 기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증거인멸,
뭐 수사 방해하는 수법까지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남기지 않기 노력을 했지만 결국 동창생 김 씨가 이마저도 다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들통이 난 거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김 검사도 사실은 네. 어떤 이중 플레이라 그럴까요? 김 검사도 사실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맞습니다. 김 검사 역시 겉으로는 친구를 이제 안심시키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셀프 변론에 매달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는 사실 뭐 그런 말을 원래 해서도 안 되지만 동창생이 나를 팔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뭐 매도를 좀 했고 그리고 1,500만 원을 지금 받은 걸로 검찰이 혐의를 잡고 있는데 1,500만 원 역시 절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서로를 배신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검사하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정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지금 오가는 대화라든가 하는 걸 보면 어떤 희정자폐 수준인데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김영준 검사가 이 스폰서 검사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마지막 검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혐의가 또 다른 검사들에게도 일부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미래에 벌어진 일이라서 지금 예측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최근에 검찰 분위기를 좀 살펴본다면 글쎄요, 마지막일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검찰 내부의 이 해이해진 기강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김 부장 검사는 자신의 친구 사건을 담당한 현직 검사들을 만나러 다녔죠.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랑 금전적으로 좀 엮여 있는데 잘 좀 봐달라. 이건 정말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청탁을 정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는 분명히 퍼져 있는 거 아니냐? 예, 존재한다. 그게 네.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겠죠. 물론 대부분 청렴한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검사는 최고의 권력이 집중돼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관선 변호, 또 현관 예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좀 견제하는 그런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에 이게 조금 권력을 나눠준다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주에서 마약에 취한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등교를 마친 뒤라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는 듯 알 수 없는 몸짓을 하는 남성. 도로를 가로질러 달아나자 경찰이 뒤쫓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마약에 취한 56살 박모 씨가 술병을 깨며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술이 취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앉아있고 서있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드렸죠. 한 명뿐인 학교 지킴이가 병설 유치원 통학 버스를 안내하는 사이 학교에 침입한 겁니다. 담장이 없는 학교거든요. 이게 도로 바로 옆에 이제 담장이 없기 때문에. 당시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등교를 마쳐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광주의 한 유명 사립 여고에서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교사도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접속 권한은 교장이 부여하며 기록 입력과 수정은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전통 깊은 유명 사립여고.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교사들이 주도해 생활기록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교장이던 62살 박모 씨는 학년부장 39살 박모 씨 등 교사 2명에게 나이스 접속 권한을 줬습니다. 내신 성적 1등급 학생 25명이 명문대 수시 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작은 수학 성적 수정 등 3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교사 박 씨는 성적 조작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이제 있으시니까 선생님들이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많이 없고 당황스러운 게 더 큰. 학교 측은 수업료를 다 받고 심화반도 운영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골고루 애들한테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전 교장 박 씨 등 교사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학교 급식 비리 참 끊이질 않습니다. 학교 2,400여 곳에 불법으로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세희 기자입니다. 식자재 창고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수도권 초중고교 2,400여 곳에 불법으로 급식자재를 납품한 업체 중 한 곳입니다. 입찰방해건으로 저희들 압수수색하러 왔습니다. 급식업체 대표 45살 강모 씨와 48살 장모 씨는 수도권 북부와 남부로 구역과 조직을 나눠 학교 급식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30여 개 업체와 가격을 담합하고 가족 지인 명의의 유령 회사까지 포함시켜 낙찰률을 높였습니다. 담합업체 중 한 곳이 낙찰되면 학교와 가까운 업체가 납품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득 쌓인 식자재들은 실제로 계약을 맺은 학교 대신에 가까운 곳으로 대리 납품됐습니다. 없은 사업장을 하고 나가자. 수차를 하면 낙찰되기가 힘들어요. 물류비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학교들과 유령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34개 업체가 불법 납품한 식자재만 1,200억 원어치입니다. 그 때만 이제 참여가 가능하고 추천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제 신뢰가 늦을 수밖에 없는 허위 계약과 납품 탓에 위생 사고가 났더라도 원인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강 씨와 장 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자 27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올해 폭염으로 높은 수익을 얻은 한국전력이 돈잔치를 벌여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직원 성과급과 배당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나 봅니다. 기자의 시각 윤창기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한 달여간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 전기료 누진제 적용으로 한국전력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15조 원에 육박하며 기록을 깰 전망입니다. 한전은 사실 엄청난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는 107조 3천억 원, 연간 이자만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매일 63억 원씩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전이 전기료를 올린 명분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같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약속과 달리 한시가 급한 빚은 갚지 않고 자신의 배를 먼저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전은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배당에 썼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챙겼습니다. 국민 혈세로 외국인의 배를 두둑하게 만든 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성과급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아낌없이 펑펑 썼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만 3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차적으로는 빚을 갚는 데 쓰여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는 이제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환원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료를 올리고 누진제를 적용해 국민들의 고혈을 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 갚으라는 빚은 갚지 않고 돈잔치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한진해운 사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짐을 붙인 화물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연 운항에 따른 보험 처리도 안 돼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은 86척으로 불어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법원 등에선 파산 보호가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배들은 바다 위에서 운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상화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계속 물건의 인도를 요청하는 바이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그냥 기다려라라는 밖에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는 게 가장 답답함이고요. 화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연 화물은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는 보물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운송과 관련돼서 이제 지연에 따르는 손해, 이렇게 적합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한 포워딩 회사나 또는 선사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산시민대책위원회 50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대한항공과 금융위원회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발빠르게 다른 해운사로 화물 운송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물류 비용이 40에서 50% 더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정부도 한진해운도 채권단도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짐을 실은 화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한진해운과 장기 계약을 맺은 우체국 소포는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항구에 대기 중인 컨테이너 박스는 대체 선박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배에 실린 소포들은 언제 배달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우체국 소포 접수 창고. 선박 소포를 보낼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진해운 선박들이 발이 묶이면서 한진을 이용해온 우체국 선박 소포도 지난달 31일부터 접수가 중단됐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의 문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선박 소포 좀 보낼 수 있나 하는데. 지금 한진해운 배가 문제가 좀 있어서 발송이 안 되고 있어요.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붙여오던 고객들은 황당한 표정입니다. 가족한테 그게 물건을 보낼 약속이 정부에서 좀 돈이 들더라도 저는 이거를 빨리 물건이 안전한 목적지로 가도록. 현재 부산항에 묶여있는 우체국 소포는 컨테이너 박스로 19개 분량. 우정사업본부는 내일부터 대체 선박 배송을 하지만 예정보다 3주 정도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에 실려있는 소포들입니다. 저희 쪽에서 보냈던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지금 한진이 그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바다를 떠돌고 있는 선박 소포 물량은 컨테이너 박스 24개 분량. 우체국을 통해 해외로 물건을 붙인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호평하고 야당은 혹평을 하는 진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은 미국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치의 변화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며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 운영도 무너집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개헌을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주문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연설에는 국회가 60번, 대통령이 37번, 정치가 35번 등장했습니다. 경제는 23번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거대한 민심을 듣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높은 경륜과 해안이 배어났고 원내 3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품격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인 요리가 없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점은 아쉽습니다. 화려한 상차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인 요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고 물리는 3당 체제에 달라진 국회 풍경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국회 운영위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찬성을 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수석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를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을 주장합니다.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 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새누리당 김도우 부대표가 제동을 걸지만 추후에 정인 참고인 부분은 확정하는 것이 어떤가.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히려 김도우 의원을 나무라고 그걸 왜 보류를 합니까? 만약 불출석을 한다면 거기에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증인 채택을 관철시켰습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용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병우 수석 본인 문제가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불출석을 양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노무현 정부에선 문재인, 전해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사퇴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한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국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또 불응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재벌 회장들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도 합니다. 국회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압박했지만 결국 출석 여부는 우병우 수석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이번 국회도 재벌 회장들의 증인 출석 논란이 되풀이됩니다. 채택도 쉽지 않지만 채택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때가 많고 출석하더라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국방위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비리를 확인한다며 황창규 KT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농해수위는 새만금 개발 투자 계획을 묻겠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여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핵심은 정무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대자동차의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 품질 차별 논란으로 정몽구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조양호 한진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진그룹 또는 한진해운 오너들에 대한 청문회를 적극 검토해야 될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올해 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에는 출석했지만 2012년에는 출석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출석하더라도 하루의 대부분을 특별한 증언 없이 기다리다 돌아가기도 합니다. 경제인들을 출석 요구해서 하루 종일 국회에 불러다 대기시키고 단 1분도 질의를 하지 않고 보내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실의가 없는 공방이 뜨겁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성주 주민들 앞에서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수권 정당 면모를 보여주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정권 교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하루속히 이 사드 철회 문제 당론으로 정해서 사드 배치가 예정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찾아와 반대 당론 채택을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론 채택을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주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에도 적절한 시점을 찾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당대표 경선 기간 내내 사드 반대를 외쳤지만 취임 이후 수권 정당을 내세워 전략적으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민생을 내세웁니다. 추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해서도 민생 경제로 대안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고해 주셔서 좀 어떻게 경제 사정이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사님께서 이렇게 민생까지 걱정을 해주시니 문재인 전 대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강해졌고 또 그만큼 조금 더 희망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사상 최초로 야권 후보가 대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조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지에서 박 대통령을 동행 취재 중인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한일 회담이 이제 막 종료된 거죠?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쯤 시작해 조금 전인 8시쯤 막 끝이 났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체간보 정상회의 때 회담 뒤 5달 남짓 만인데요. 33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먼저 한미일이 북핵 공조를 더 강력하게 해나가자고 결론 지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북한 도발 대응과 비핵화 달성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고, 아베 신조 총리는 이틀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형언할 수 없는 폭거라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두 정상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게 박 대통령이 이번에 짧은 기간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진 거 이거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일에는 중국, 또 어제 미국에 이어서 오늘 일본의 끝으로 한반도 주변 4개 나라와 연쇄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닷새 만에 미, 중, 일, 러 모두 릴레이 회담을 가진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적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입니다. 또 중국, 러시아와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하지만 이 북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 없다는 설득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고 있습니다. 홍 기자,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심이 쏠렸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와 박 대통령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남중국해 갈등을 푸는 게 이번 회의 참석의 주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갈등에서 아세안 쪽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일단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이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정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일 나오는 최종 성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중국의 외교 성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남중국해 분쟁 얘기를 꺼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중립적인 발언처럼 보이지만 이 중재 판결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각계 선물을 보냈습니다. 3부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이 주요 대상인데요. 이달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을 의식해서인지 지난해보다 선물 규모를 줄였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추석 명절 선물 세트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장흥 육포, 여주 햅쌀, 경산 대추가 들어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 9천여 명에게 이 추석 선물을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엔 햅쌀, 흑미, 찰기장, 잣, 찹쌀 등 5가지 농산물을 선물했는데 가격은 7, 8만 원대였습니다. 올해 추석엔 농산물 품목이 3개로 줄었고 선물 가격은 6, 7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명절 선물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급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주는 선물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이 김영란법 대상자인 교직원, 교수 등이거나 그 배우자가 공직자일 경우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통령 선물 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의 평양에는 1% 상류층을 위한 일식집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이미 성업 중입니다. 이번에는 대형 회전 초밥 전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이 초밥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평양 초밥 전문 식당입니다. 2층짜리 건물 안에는 회전식 초밥이 나오는 150석 규모의 홀과 좌식 룸도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십 가지 초밥과 요리를 컴퓨터로 주문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방북한 일본의 초밥장인 후지모토 겐지에게 북한에 다시 일식당을 차릴 것을 권할 정도로 초밥 마니아입니다.
김정은의 취향에 따라 평양엔 일식집뿐 아니라 고급 음식점도 여럿입니다. Actually, I want to make you pay expensive sushi and sashimi. Yeah.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곳곳에 들어섰고 No, put it in the center. We're gonna share. 가운데다 놔달랍니다. Yeah, we're gonna share. 같이 맛보간다고? 피자와 스파게티를 배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와플과 햄버거, 치킨을 함께 파는 패스트푸드점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강냉이 가루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강냉이 가루 포장지에 영양 성분표를 지적하며 화를 내는 김정은. 영양 성분표를 보시고 우리 인민들이 해당 식료품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초밥집은 북한의 상류층 그들만의 공간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는 세계 인구의 7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부산에서 유라시아 포럼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한중러의 이 삼각꼭지점 도시들이 물류혁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2016 유라시아 도시 포럼은 한중러 3개의 나라를 잇는 물류혁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른바 한중러의 3개국 도시가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부산과 러시아 자루비로 중국의 훈춘이 삼각협력 네트워크를 이뤄 물류혁명의 중심이 되자는 겁니다. 도시 간의 유대와 협력, 물자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영내 도시들의 어떤 경쟁력과 성장을 기함과 동시에 유라시아의 관문이자 물류 중심지인 부산. 통일시대에도 물류와 평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시아를 북한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문화교류와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부산시와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2016 유라시아 도시포럼에는 한중러 3개국 전문가와 기업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에 밀려 절치부심하던 LG전자가 신제품을 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 리콜 사태로 주춤한 사이 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여러분, LG V20를 소개합니다. 오늘 출시된 LG전자의 신제품 V20는 듣고 보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 최초로 CD보다 12배 깨끗한 원음 수준의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 공연 실황이나 노래, 악기 연주 등을 전문가 수준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명품 오디오 기업 뱅앤올uf슨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Our engineering team, the acoustic engineering team from B&O Play, work closely together with the LG engineering team to bring the best acoustic experience into the V20 telephone. 앞뒤로 총 3개가 달린 카메라는 더 넓은 각도를 담아냅니다. 일반 모드로 취재진 셀카를 찍어보니 2사람밖에 나오지 않지만 광각 모드로 바꾸니 3사람 모두가 찍혔습니다.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은 4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제품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V20는 특별히 한국이나 북미 등 선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을 해서 자사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일은 애플이 아이폰 7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50개 주 판세를 진단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우세하다는 분석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열세를 뒤집고 힐러리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45% 대 43%로 트럼프가 2%포인트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 표심이 트럼프로 쏠릴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락과 직결되는 각 주별 판세를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여전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 중인 10개 주 중에서 힐러리는 6개 주에서 근소하게 앞선 반면 트럼프는 2개 주에서만 앞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인 수가 많은 플로리다 한 곳만 힐러리가 잡아도 선거인단 과반수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맹추격 중인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까지 언급하며 안보 이슈에 불을 붙였습니다. We have somebody that truly does have nuclear and nuclear capability. We have a man who is, he's took over 25 years old, I guess, or around then, and now it looks like he's getting more and more hostile. 반면 역전 위기에 놓인 힐러리에게는 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유세 도중 기침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very time I think about Trump, I get allergic. 힐러리 측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핵 폭발 장면을 넣은 TV 광고를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넓은 골짜기 사이를 누런 황토물이 맹렬하게 파고듭니다. 대자연이 만든 장관을 구경하느라 사람들이 위태로운 절벽 가장자리까지 몰렸습니다. 중국 삼서성에 있는 호구 폭포인데 며칠 동안 내린 비로 황하강이 불어나면서 폭이 300m에 달하는 폭포가 생겼습니다. 这个时间段呢，这个黄河的水流量大概是在1000到1500立方米左右。 공항 활주로 한가운데 들어놓은 사람들. 흑인 인권단체 활동가 9명이 영국 런던의 시티공항 활주로를 점거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흑인의 삶이 악화하고 있다며 기습 시위를 벌인 건데 공항 이용객 만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I'm sympathetic to their cause, but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help their cause too much with the general public by closing an airport. 여성이 확성기에 대고 일본어로 안내합니다. 一列に並んでください. 잠시 기다리자 자동으로 세계 국어로 번역된 안내가 나옵니다. Please form a single line. 请排成一行. 한 줄로 서주세요. 일본의 한 가전업체가 지난해 개발에 착수했는데 성능을 조금 더 개발해 2018년부터 시중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세계 최초로 안면 이식에 성공한 프랑스 여성이 11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각종 신체 이식으로 새 삶을 찾기도 하지만 이 부작용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애완견에게 얼굴을 물어뜯긴 프랑스인 이자벨 디누아르. 코와 입술이 없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세계 최초로 안면 이식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Quand je me suis réveillée, j'ai essayé d'allumer une cigarette et je ne comprenais pas pourquoi elle ne tenait pas entre mes lèvres. 그런데 디누아르가 11년 만인 지난 4월 이식 부작용으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식 거부 반응에 입술을 사용하지 못한 데다 강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며 암까지 걸렸습니다. 디누아르 이후 안면 이식을 받은 환자는 전 세계 30여 명에 이릅니다. 또 양팔과 다리, 성기까지 신체 다양한 부위를 이식받아 새 삶을 얻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한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초로 자궁을 이식받은 환자는 합병증 탓에 자궁을 다시 제거했고 양손을 이식받은 한 미국 남성은 손을 아예 사용 못해 인공관절을 쓰던 때보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으로 불리는 신체 이식 수술. 부작용으로 숨지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한여름 공연장에 달걀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기부했는데요. 공연 볼 겸 좋은 나눔 프로그램이라고 같이 한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달걀을 이렇게 모아 독거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신선식품 계란을 어제까지 기부받은 거 지금 어르신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값싸고 영양가 많은 달걀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의 손길 아무래도 여름에는 뜸하기 마련이죠. 이런 행사처럼 1년 내내 기부 문화가 이어지면 좋겠네요. 네, 해외 훈련이 한창인 프로농구. 올해는 변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김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선수의 리그 적응 여부는 구단의 한 해 농사를 결정할 만큼 큰 변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용 방법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기존 1, 4쿼터 2명 기용해서 올해는 감독 재량에 따라 1, 2, 3쿼터 중 2개를 골라 2명씩 기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외국인 선수의 숫자가 다른 경기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겠죠. 1쿼터에 예를 들어서 용병이 먼저 뛴다거나 아니면 안 뛴다거나. 여기에다 현장에서는 완전히 물갈이된 심판진과 맞물려 강화된 트래블링 반칙이 큰 변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KBL 심판 13명 중 셋은 1군 리그가 처음이고 나머지 심판들 역시 대부분 1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트래블링을 자주 지적당해서라지만 민감하고 불분명한 핏을로 인한 현장의 불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소공 나갈 때 드라이빙 할 때 바로 이어지는 동작에서 좀 트래블링이 많이 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자유적인 오펜스보다는 좀 정적인 오펜스에서 좀 더 저희가 묶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변수를 줘서 재미있게 만들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라고해서 TV조선 김관입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내일은 좀 잦아들겠습니다만 오전까지는 높음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29도 안팎으로 내일도 꽤 덥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4도, 동해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 날씨에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 기온도 대체로 비슷하겠고요. 이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는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와 장군의 자녀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서울시립대 관계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이 수시 특별 전형 대상에서 기존의 환경미화원 자녀를 빼고 장군의 자녀는 새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일부에서의 좌절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